니는 무식해서 눈치도 없냐? 짝!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어요. 판사 동서는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절 무시했죠. 그런데 남편이 명함 한 장을 식탁에 올린 순간 고고하던 판사 동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반격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지혜, 올해 45입니다. 시댁 사람들 눈에 저는 그저 변변치 않은 큰 며느리였습니다. 고졸에 번듯한 직업도 없어 보이고 틈만 나면 걸레를 들고 여기저기 닦아대는 여자. 그게 시댁 식구들이 저를 보는 눈이었거든요. 작은 며느리 미라가 판사였으니 그 옆에 선 저는 더더욱 초라해 보였겠죠. 하지만 그들이 까맣게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매일 새벽 작업복을 입고 향하는 그곳에서 저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그날은 정우의 본가에서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절인 배추를 옮기고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지만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늘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부엌 한가운데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뒤집고 있을 때 거실에서 미라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형님은 이런 거 진짜 잘하시네요. 손에 딱 익으셨나 봐. 칭찬 같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웃는 얼굴로 칼날을 슬쩍 박아 넣는 사람. 시어머니는 옆에서 흐뭇하게 거들었죠. 그럼 손으로 하는 일은 또 제가 1등이지. 손으로 하는 일은 제가 1등. 그 말 안에 담긴 뜻을 모를 만큼 어리석진 않았습니다. 머리 쓰는 일은 미라, 손 쓰는 일은 나. 이 집안에서 사람은 늘 그렇게 두 줄로 나뉘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우와 결혼한 건 32 되던 해였습니다. 늦은 나이였죠. 그땐 이미 작은 청소 용역 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사무실 건물을 돌며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비웠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휘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정우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줬습니다. 청소 일을 한다고 말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거칠어진 손을 보고 안쓰러워했죠. 그 마음이 고마워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정훈의 집은 그 동네에서 꽤 알아주는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강용철 어른은 평생 교직에 계셨고 시어머니는 자식 교육에 누구보다 열성이셨죠. 그런 집에 고졸 청소부 며느리가 들어온다니 시어머니 입장에선 영 마뜩잖으셨던 모양이에요. 상견례 자리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은 잘 보지도 않고 손부터 살피셨어요. 거칠어진 손등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시더라고요. 손이 참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그날부터 시댁에서 제 자리는 늘 한 뼘쯤 낮은 곳에 있었어요.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는 날이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기가 싫어서 그렇다지만 저는 좀 달랐어요. 일하는 게 싫은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묵은 기름때를 닦고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솔로 문질렀어요. 음식도 거의 다 제 손으로 했고요. 그런데도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습니다. 쟨 그저 닦는 거밖에 모른다니까.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라가 옆에서 호호 웃으며 거들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한 사람은 자랑이고 한 사람은 짐이었습니다. 미라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실 때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쳤어요.
미라가 시어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화장실 거울을 닦았죠. 그게 이 집안에서 정해진 제 자리였습니다. 미라가 이 집에 들어온 건 저보다 3년 뒤였어요. 둘째 며느리였죠. 그런데도 처음부터 기세가 달랐습니다. 판사라는 직함 하나로 시댁의 공기가 통째로 바뀌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미라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요. 좋은 그릇을 꺼내고 비싼 과일을 내놓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늘어놓으셨죠. 우리 작은 며느리가 판사야, 판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지. 그렇다고 주눅이 든 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게 익숙해진 것 뿐이었어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함이나 학력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집안 사람들도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조용히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라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지곤 했어요. 저 사람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너무 빛나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서 풍기는 그런 불안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비싼 차를 몰고 입만 열면 누구를 만났네, 어떤 자리에 갔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데 그 화려함이 어쩐지 진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땐 그게 그냥 막연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결코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날 김장을 마치고 다들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을 때였습니다.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미라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더라고요. 평소에 그 여유로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러고는 등을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저는 우연히 그 목소리의 끝자락을 듣고 말았어요. 또렷하게 들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와 너무 달랐다는 것. 다급하고 떨리고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듯한 그 기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통화를 마친 미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보고 말았어요. 저 사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위화감이 머지않아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당신만 너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늘 미안해. 저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손 쓰는 일 내가 제일 잘하잖아. 농담처럼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미라의 떨리던 손끝, 다급하던 목소리. 그게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어쩐지 머지않아 그 비밀과 제가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청소였어요. 거실을 닦고 싱크대를 정리하고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래야만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정우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창밖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이런 새벽이 저에겐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고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는 시간. 손에 익은 일을 하며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 그렇게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면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지곤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청소에 매달리느냐고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시댁에서도 그걸 두고 수군거렸죠. 며느리가 좀 유난스럽다고, 결벽증 아니냐고. 하지만 그 버릇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하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늘 그렇듯 부엌부터 들어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고 갈비를 재웠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한참 음식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였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향수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미라는 한 손에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포장이 어찌나 화려하던지 멀리서도 비싼 물건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요즘 제일 좋은 거래요. 어머님 피부에 딱이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미라의 손을 잡고 어쩜 이렇게 마음을 잘 쓰냐며 연신 흐뭇해 하셨죠.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며칠 전부터 고심해서 고른 따뜻한 캐시미어 목도리였습니다. 하지만 미라의 화려한 선물 옆에서 제 선물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때 미라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형님, 오늘 같은 날은 좀 꾸미고 오시지 그랬어요. 앞치마 차림으로 계시니까 꼭 가사도우미 같으시잖아요.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안에 든 가시는 분명했어요. 가사도우미. 그 단어가 귀에 콕 박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저도 모르게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동서, 누군가는 부엌에 있어야 상이 차려지지 않겠어. 난 이게 편해. 담담하게 받아쳤어요. 미라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저에게는 아무 말 없으셨어요. 오히려 미라를 향해 한마디 거두셨죠. 예, 내 형님은 원래 저런 게 편한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라. 저런 게 편한 사람. 그 말이 미역국보다 더 뜨겁게 가슴을 데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국자를 들고 끓는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면서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지금 이 부엌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언젠가 이 집안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날이 오면 오늘 이 말들을 다들 기억하게 될 거라고요. 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장 윗자리에 그 옆으로 시어머니가 앉으셨어요. 정우와 저는 한쪽 끝에, 미라와 정민은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죠. 정민은 정우의 동생이자 미라의 남편이었습니다. 형보다 늘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라 앞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식사 자리에서도 화제의 중심은 늘 미라였습니다. 요즘 어떤 사건을 맡았네, 어떤 높은 분을 만났네, 그런 이야기들.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추임새를 넣으셨어요.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저와 정우는 그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지 않았어요. 마치 그 자리에 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데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라가 문득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어머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친정 이야기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앞으로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미라의 목소리에 평소답지 않은 날이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난 그냥 내 친정 부모님 안부가 궁금해서. 어머님, 미라가 말을 딱 잘랐어요. 그 단호함에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곧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했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친정 이야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미라의 표정이 굳었던 것. 그건 평범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 친정에 무언가가 있구나. 어쩌면 그게 며칠 전 그 다급하던 통화와 이어져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작은 의문일 뿐이었어요. 그 의문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당연하다는 듯 설거지는 제 몫이 됐어요.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미라가 사온 화장품을 만지작거리셨죠. 저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손에 물이 닿을 때마다 며칠 전 미라의 떨리던 손끝이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고 있는데 정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슬쩍 제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오늘도 당신만 고생시켰네. 괜찮아. 익숙한걸.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있잖아. 이제 그만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지 않을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말하면 다들 그냥 놀라기만 하겠지. 진짜로 깨달아야 할 게 뭔지는 모르고 넘어갈 거야. 정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어요. 당신 손, 이렇게 거친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손인지 저 사람들은 정말 모르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요. 이 거친 손이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시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매일 새벽 작업복을 입고 향하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그 손으로 무엇을 일궈냈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어요.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가사도우미 같다던 미라의 말, 친정 이야기에 굳어버린 그 표정, 그리고 떨리던 손끝, 흩어진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모이고 있었어요. 제가 왜 그토록 깨끗함에 매달리게 됐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그걸 그저 유난스러운 결벽증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그 버릇 뒤에는 평생 잊지 못할 어린 시절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아프셨어요. 몸이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집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안 들고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는 그런 방이었죠. 어머니는 그 방에서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면역이 약하셔서 주변을 늘 깨끗하게 해드려야 한다고요. 작은 균 하나에도 크게 앓으실 수 있다고요. 그 말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깨끗하게 하면 엄마가 덜 아프다. 깨끗하게 하면 엄마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걸레를 빨아 방바닥을 닦았어요. 창틀에 먼지를 훔치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죠. 곰팡이가 핀 벽을 박박 문질렀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걸 하면 엄마가 살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린 게 무슨 청소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 어딘가 더러운 데가 남아서 엄마가 더 아프게 되면 어쩌나? 그 생각이 어린 저를 늘 짓눌렀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닦고 또 닦아도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어요. 제가 11살 되던 해겨울,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아픈 건 내가 게을러서가 절대 아니야. 너는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11살의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더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엄마가 떠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저를 자책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큰 집, 이모 집,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녔어요. 어디를 가든 저는 늘 청소부터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부엌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눈칫밥을 먹는 처지였으니 손이라도 부지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두고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좀 유별나.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꾸 닦아대니 보는 사람이 다 피곤하다니까. 이상한 아이. 유별난 아이. 그런 시선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누구도 제 마음속 사연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제 행동만 보고 저를 판단했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함부로 단정 짓는다는 거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요. 하지만 그 시절의 청소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누구보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떤 얼룩이든 지우는 법, 어떤 곰팡이든 없애는 법, 어떤 공간이든 빛나게 만드는 법, 그 모든 걸 몸으로 익혔습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터득한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 기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머지않아 들려드릴게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친척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청소인데 이걸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지만 그 작은 결심 하나가 훗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정우를 만난 건 한참 일에 빠져 지내던 30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사무실 건물을 청소하던 날이었어요. 야근을 하던 정우가 늦은 밤까지 혼자 바닥을 닦던 저를 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누군가 저에게 고생한다고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정우와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정우는 제 일을 한 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해줬습니다. 청소가 왜 그렇게 좋냐고 묻기에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릴 적 아픈 엄마를 지키려고 청소를 시작했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정우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누군가 제 사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게 태어나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우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그 가족들은 저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정우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청소하는 버릇은 여전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그걸 두고 유난스럽다고 했지만 그 안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 미라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시댁 거실을 닦고 있을 때 미라가 지나가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형님은 천성이 청소부신가 봐요. 그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천성이 청소부. 미라는 그걸 비웃음으로 던졌지만 저에게 그 말은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청소는 저에게 어머니를 지키려던 어린 마음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제 인생을 일으켜 세운 발판이었으니까요. 미라는 그 무게를 결코 알지 못했죠.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미라가 그렇게 사람을 깔보고 가르려 들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남을 낮춰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은 정작 자기 안에 무언가 큰 불안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쩌면 미라도 그런 게 아닐까. 친정 이야기에 굳어버리던 그 표정, 다급하게 떨리던 그 손끝, 그게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우가 문득 말했어요. 내일 회사 일 큰 건이라며. 무리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시댁에서는 그저 청소부 며느리였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전혀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곳에서 불리는 제 이름. 그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저는 오래 균형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삶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마다 향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서 풀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미라가 숨겨온 비밀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그날은 회사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작업복이 아니라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시댁에서 보던 그 며느리와는 사뭇 달랐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시댁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일이 꼬였어요. 차를 몰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데 건물 정문 바로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앉은 사람의 옆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어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분위기가, 그 자세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설마. 저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 세단은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다 잠시 후 건물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 그 차에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짧게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봉투 같은 것이 운전석으로 건네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어요. 그리고 세단은 곧 미끄러지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우리 회사 건물 앞에서 누가 누구에게 봉투를 건넨 걸까? 그 옆모습은 왜 그렇게 낯익었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날은 일정이 빠듯해서 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위화감 하나를 마음에 담아두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며칠 뒤가 김장하는 날이라 미리 배추를 절여두기로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미라 그리고 저까지 셋이 모였어요. 정확히는 일은 거의 제가 했죠. 시어머니는 양념간을 본다며 앉아 계셨고 미라는 김장이 처음이라며 구경만 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렸어요. 손이 빨갛게 물들고 매운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고 있는데 미라가 제 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형님, 손 좀 보세요. 양념 다 묻으셨네. 어휴, 저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손에 뭐 묻는 거 질색이라. 저는 묵묵히 배추를 뒤집으며 답했습니다. 동서, 김장은 원래 손에 묻혀가며 하는 거야. 그래야 맛이 나거든. 그러자 미라가 피식 웃었어요. 역시 형님은 이런 게 체질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높은 자리 사람들 모임이 있어서 손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형님은 그런 모임 같은 거 없으시니까 마음 편하시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 내 형님이야 모임이고 뭐고 있겠니?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인데 너나 손 다칠라 저리 비켜 있어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양념 묻은 손을 잠시 멈추고 빨갛게 물든 제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 시댁 사람들 눈에는 그저 천한 일이나 하는 손으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 손이 무엇을 일궈냈는지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문득 어릴 적 단칸방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곰팡이 핀 벽을 닦던 그 시절이요. 그때도 제 손은 늘 빨갛게 트고 갈라져 있었죠. 그 손으로 어머니를 지키려 했고, 그 손으로 살아남았고, 그 손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손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손이었어요. 저는 다시 묵묵히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용히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이 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언젠가 이 손의 진짜 무게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그날이 오면 오늘 이 말들을 누가 했는지 다들 기억하게 될 거라고요. 김장 양념을 다 버무리고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쪽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또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심코 손을 씻다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들통나기 전에 메워놔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통장 확인하시기 전에. 순간 물소리에 묻혀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은 게 있었습니다. 들통나기 전에 메워놔야 한다. 어머님 통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또렷이 박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통장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가만히 숨을 죽였어요. 거실에서는 미라의 통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그러다 통화를 마쳤는지 잠시 후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화장실 안에 서 있었어요. 방금 들은 말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통장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다. 그걸 들키기 전에 다시 채워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미라는 시어머니의 돈에 손을 댄 걸까? 그리고 아까 회사 건물 앞에서 봤던 그 검은 세단, 봉투를 주고받던 그 장면. 혹시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말 몇 마디로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지어선 안 되니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 보이는 것만으로 남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진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미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평소에 그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손은 다 씻으셨어요? 양념 냄새 빠지려면 한참 걸리시겠다. 저는 가만히 웃으며 답했어요. 응, 다 씻었어. 동서도 다음 모임 잘 다녀와. 겉으로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미라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태연하게 웃는 얼굴 뒤에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화려한 가면 아래 어떤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제 어렴풋이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정우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회사 앞에 검은 세단, 그리고 화장실에서 들은 미라의 통화. 정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이면 보통 일이 아닌데 어머니 돈에 손을 댄 거라면 정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아직은 몰라. 함부로 단정 지을 순 없어.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지. 특히 어머님이 모르고 계신 거라면 더더욱.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것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것도요. 미라가 시어머니의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회사 앞 그 검은 세단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향하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곧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다음에서 들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새벽마다 향하던 그곳이 어디였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에 집을 나섰어요.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번듯한 사옥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큼지막한 회사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깨끗한 로고와 함께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 전문 기업. 그리고 그 아래 대표이사 서지혜. 그래요. 시댁에서는 그저 청소부 며느리라 불리던 제가 그곳에서는 대표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지점을 둔 청소 전문 회사를 일군 사람. 그게 새벽마다 작업복을 벗고 정장을 입던 제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미소로 답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에서 저는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대표였고 수백 명 직원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같은 사람인데 시댁의 문턱을 넘느냐 회사의 문턱을 넘느냐에 따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죠. 이 회사를 어떻게 일으켰는지 잠깐 이야기해야겠어요. 20살 무렵 작은 청소 용역으로 시작했습니다. 혼자 건물을 돌며 바닥을 닦던 그 일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청소를 귀찮아하고 어려워한다는 걸요. 그래서 더 쉽고 더 깨끗하게 청소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청소 도구를 개량했고 효율적인 청소법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한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을 1명,
2명 늘렸고 거래처가 하나둘 생겼어요. 새벽에 일하고 낮에 영업을 뛰고 밤에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10년을 그렇게 달렸어요. 그 끝에 전국에 지점을 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곰팡이 핀 벽을 닦던 그 손이 마침내 수백 명을 먹여 살리는 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시댁에 숨겼느냐고요. 처음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면 다들 돈만 보고 저를 대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진 것으로만 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숨겼어요. 정우도 제 뜻을 존중해줬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와 정우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회사에서 저는 오른팔과도 같은 민 실장을 불렀습니다. 민 실장은 창업 초기부터 함께해 온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멈춰 있던 검은 세단, 봉투를 주고받던 그 장면에 대해서요. 실장님, 며칠 전에 우리 건물 앞에 검은 세단이 한참 서 있었어요. 누가 봉투 같은 걸 주고받던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혹시 그날 출입 기록이나 주변 영상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민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지피는 데가 있어서요. 확실해지기 전까진 조용히 알아봐 주세요. 민 실장은 며칠 뒤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의 출입 기록과 주변 영상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 봉투를 받아간 그 검은 세단의 운전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이 분명했어요. 그건 미라가 자주 타고 다니던 차였습니다. 물론 차가 같다고 사람까지 같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들은 통화, 어머님 통장 이야기, 그리고 회사 앞에 검은 세단.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저는 민 실장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실장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일인데. 그러고는 지피는 정황을 조용히 설명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 빠져나간 돈, 그리고 미라. 민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대표님,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가족분이. 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해요. 함부로 단정 지어선 안 되니까요. 다만 만약 정말로 어머님이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 거라면 그냥 둘 순 없어요. 어머님 노후가 걸린 일이잖아요. 민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든 돕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이 일의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들여다보기로요. 그건 미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식들만 믿고 계신 시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통째로 잃게 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였어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정우의 어머니였고 한 집안의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시댁에 들렀습니다. 김장한 김치를 통해 나눠 담기 위해서였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통장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순간 손이 멈칫했어요. 시어머니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서랍에 넣으셨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여기시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결코 시어머니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요. 거실에서는 미라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어머님, 통장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봐드릴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복잡한 건 다 봐주겠다는 말. 그건 곧 어머님이 통장을 직접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김치를 담던 손을 멈추고 거실 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는 미라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가 물었어요. 오늘 어머니 댁 별일 없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별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본 것들을 정우에게 들려줬어요.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상해 하시던 어머님, 그리고 복잡한 건 다 봐주겠다던 미라의 말. 정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아직은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둔 사람들, 학력으로, 직업으로 저를 깔보던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떠받들던 미라가 정작 이 집안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미라의 비밀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며칠 뒤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형 유통기업에서 전 매장 청소 계약을 맡기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환호했어요. 민 실장도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해냈어요. 이거 따내면 우리 회사 완전히 한 단계 올라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기뻤어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걸레질하던 어린아이가 이런 자리까지 왔다는 게요. 하지만 저는 들뜨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큰 계약일수록 더 신중해야 했으니까요. 직원들 앞에서 차분히 말했어요. 여기까지 온 건 다들 손에 흙 묻혀가며 일해준 덕분이에요. 이 계약 끝까지 정직하게 해냅시다. 그날 회사에서는 존경받는 대표였지만 저녁이 되어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그저 청소부 며느리가 됐어요. 같은 날 같은 사람인데 그 간극이 새삼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간극이 서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그 간극이 메워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시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미리 의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실에 둘러앉은 식구들 사이에서 미라는 여전히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고 다음 주에 갈 해외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이번에 가는 데가 진짜 좋대요. 1등석으로 가야 편하니까 그렇게 끊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러운 듯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역시 우리 작은 며느리는 씀씀이가 다르다니까. 그래야 사람이 격이 있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1등석,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런데 그 화려함을 떠받치는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판사 월급으로 저 정도 씀씀이가 가능할까? 며칠 전 들은 통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통장, 들통나기 전에 메워놔야 한다던 그 목소리가요. 저렇게 빛나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빛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감추고 있는 법이거든요. 미라의 화려함은 어쩌면 진짜가 아니라 빌려온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빌려온 빛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돈에 손을 댄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미라가 문득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참 형님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늘 집에만 계시는 것 같던데. 순간 거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답하셨어요. 걔가 뭐하긴. 집안일이나 하고 틈만 나면 청소나 하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애야. 식구들이 가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 속에서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를 비웃는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를요. 그날이 오면 오늘 이 웃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다들 깨닫게 될 테니까요. 네. 청소하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라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자리에 제가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게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몰랐어요. 그 조용함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걸요. 그날 밤 시댁일을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식구들은 대부분 자리를 떴고 거실에는 시아버지만 홀로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나 미라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편을 들어주신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아버지가 문득 입을 여셨습니다. 지혜야, 늘 고생이 많다.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부지런하지. 다들 그걸 모르는 게 내가 다 미안하구나. 뜻밖의 말이었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사람이 말이다. 가진 거나 직업으로 사람을 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걸 잘 못했어. 미안하다. 그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노고를 알아봐준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무겁게 한숨을 쉬셨어요.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영 이상해. 돈 문제도 그렇고 내 어머니가 통장이 자꾸 안 맞는다고 하더구나. 내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큰일이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무언가를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그 돈 문제 제가 좀 알아봐도 될까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시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청소부 며느리가 돈 문제를 알아보겠다니 의외였겠죠. 하지만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든든하구나. 부탁하마.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기로요. 시아버지의 든든하다는 한마디가 제 등을 가만히 밀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민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알아본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 실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일이 큽니다. 이거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조금씩 빠져나간 정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디로 흘러갔나요?
민 실장은 잠시 뜸을 들이다 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작정하고 한 일이에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작정하고 한 일. 그렇다면 정말로 이건 누군가의 의도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차분히 말했어요. 알겠어요. 자료 잘 정리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다만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요. 확실한 증거가 모이기 전까진 조용히 움직여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날,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리라는 것도요. 미라가 빼돌린 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 진실을 제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아버지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이날 인트로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장면, 제 뺨이 돌아가던 그 순간이 펼쳐집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댁에 도착해 늘 그렇듯 부엌부터 들어갔어요. 생신상은 거하게 차려야 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잡채를 무치고 전을 부쳤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라는 거실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거실은 점점 북적였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다 같이 둘러앉았어요. 시아버지를 가운데 모시고 식구들과 친척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신을 축하하는 덕담이 오가고 잔이 돌았어요.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미라가 문득 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친척분들이 형님 인사도 받으셔야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어요.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미라가 옆에서 들으란 듯이 말했습니다. 이쪽이 큰형님이세요. 고등학교 나오시고 청소 일하세요. 손재주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순간 거실에 미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친척들의 눈빛이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고졸의 청소일. 그 한마디로 미라는 친척들 앞에서 제 위치를 단숨에 정해버린 거예요.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누군가는 살짝 깔보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미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곧 이 모든 게 뒤집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실 바닥을 가리키셨습니다. 누군가 음료를 쏟아 바닥이 끈적해져 있었어요. 지혜야, 저기 좀 닦아라. 손님들 계신데 지저분해서 되겠니? 저는 두말 없이 부엌에서 걸레를 가져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룩이 넓게 번져 혼자 닦기엔 손이 모자랐어요. 마침 바로 옆에 미라가 서 있길래 무심코 부탁을 했습니다. 동서, 미안한데 이 끝쪽 좀 같이 잡아줄래? 얼룩이 더 번지기 전에 눌러야 해서 그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들으란 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형님, 저더러 지금 걸레질을 하라고요? 그 목소리에 어찌나 가시가 돋쳐 있던지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미라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어이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판사예요, 판사.
생신날 친척분들 다 계신데 저더러 걸레질을 시키시네요. 형님은 정말 사람을 가릴 줄을 모르세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드셨어요. 니는 무식해서 눈치도 없냐? 판사인 동서한테 걸레질을 시켜? 짝 소리와 함께 제 뺨이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서럽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정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회사에서 출발한 민 실장이 중요한 자료를 들고 시댁으로 오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으로 걸어와 시어머니와 저 사이를 막아섰어요. 평소 조용하던 정우의 눈빛이 그날따라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손, 다시는 제 아내한테 올리지 마세요. 거실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어미한테 무슨...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드는 미라가 이 집안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우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재수 씨, 요즘 1등석에 명품에 해외여행에 그 돈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라가 발끈했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돈 제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제 돈이면 다행이죠.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늘한 칼날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에 미라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하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저 봉투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숨을 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은 여전히 얼얼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거실에서 모든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던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하게 될지, 그건 다음에서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라가 빼돌린 돈의 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민 실장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손에 들린 서류 봉투로 쏠렸어요. 미라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저는 민 실장에게서 봉투를 건네받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무슨 일이냐 대체? 생신날 이게 무슨 소란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통장이 자꾸 안 맞는다고 하셨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라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생신날 이런 무례를. 동서, 잠깐만 들어봐. 저는 미라의 말을 조용히 막았어요. 그러고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님 통장의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 2년 동안 매달 일정한 날짜에 돈이 빠져나갔어요. 처음엔 적은 금액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고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드셨습니다.
거래 내역을 훑어보시던 시어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다 뭐냐? 난 이런 돈 뺀 적이 없는데.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돈이 흘러간 곳을 정리한 자료예요. 빠져나간 돈은 한 사람의 계좌로 모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명품과 여행과 비싼 차들이 결제됐고요.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라에게로 향했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건 제 계좌가 아니에요.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그건 회사 건물 앞에서 찍힌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그리고 봉투를 주고받던 장면. 선글라스를 낀 운전자의 옆모습이 또렷이 담겨 있었어요. 동서, 며칠 전 우리 회사 건물 앞에 이 차가 서 있었어. 그날 누가 봉투를 주고받았는지 여기 다 찍혀 있어. 이 차, 동서차 맞지?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저를 노려봤어요. 잠깐만요. 우리 회사 건물이라뇨. 형님이 어떻게? 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거실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모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전국 청소 전문 기업 대표이사 서지혜. 순간 거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미라는 그 명함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님이 대표? 그래. 동서가 그렇게 무시하던 이 청소부가 전국에 지점을 둔 청소회사 대표야. 동서차가 봉투를 주고받던 그 건물이 바로 내 회사 사옥이고.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서가 어머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을 어디론가 메우려고 사람을 만난 것까지 우연히 다 내 회사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 세상이 참 좁지.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당당하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미라에게 물으셨어요. 미라야, 이게 다 사실이냐? 내가 정말로 내 돈을. 미라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끝내 울음으로 무너졌어요. 평생 둘째 며느리를 떠받들어 온 분이었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큰 며느리인 저를 그 옆에서 깎아내리면서까지요. 그런데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무시하던 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자식에게 배신당한 한 노인이었으니까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정이 있었어요. 잠깐 빌린 거예요. 곧 다 갚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잠깐 빌린 거라고? 정우가 차갑게 말을 받았습니다. 재수 씨, 2년 동안 매달 빼돌린 게 잠깐 빌린 겁니까? 어머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통장 못 보시게 막아가면서.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미라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라를 부러워하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경멸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깔보던 그 눈빛들은 놀라움과 미안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미라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려하게 빛나던 그 가면이 마침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1등석도 명품도 그 모든 화려함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을 빼돌려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래성은 이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미라야, 내가 어떻게,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믿었는데, 정말 부끄럽구나.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미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미라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잠시 모두를 둘러봤어요. 저를 무식하다 짓밟던 사람들, 손으로 하는 일밖에 모른다고 비웃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제 명함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이렇게까지 되기를 바란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업이나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진심으로 정해진다는 것. 그걸 이 자리에서 모두가 똑똑히 깨닫게 됐다는 것이요. 거실의 무거운 공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셨고요. 친척들은 어색한 얼굴로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추스른 시어머니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러고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평생 거칠다고 흉보던 그 손을요. 지혜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잇지 못하시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며느리 위아래를 가르고 저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 거친 손을 붙잡고 우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겉만 보고 너를 함부로 대했어.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다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여온 서러움이 그 한마디에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은 결국 제 마음만 갉아먹는 일이니까요. 어머님, 고개 드세요. 다 지난 일인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을 너무 우습게 봤어요. 형님이 그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저는 미라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동서가 나한테 사과할 건 내가 대표라서가 아니야. 미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동서가 잘못한 건 사람을 학력이랑 직업으로 줄 세운 거야. 내가 청소부였든 대표였든 그건 변하지 않아. 동서는 내가 고졸 청소부일 때 나를 무시했어. 그게 잘못이라는 걸 동서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은 듯 했습니다. 사람을 가진 것으로 재던 그 마음, 그게 결국 자기 자신마저 무너뜨렸다는 걸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빼돌린 돈은 제가 도와서 차근차근 되찾도록 할게요. 동서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책임지고 갚게 하고요. 그래야 동서도 진짜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라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은 미라가 책임지고 갚아 나가기로 했어요. 미라가 그토록 매달리던 화려한 삶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빌려온 빛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끝내 무너진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저를 청소부라고 깔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해하셨고 시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의지하셨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레 저를 부르셨어요. 지혜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너 그렇게 큰 회사를 일구면서 왜 그동안 한마디도 안 했니? 진작 말했으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진 않았을 텐데. 저는 가만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말 안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제가 대표라고 말했으면 다들 저를 대표라서 잘 대해 주셨겠죠. 하지만 그건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청소부일 때도 사람 대접 받고 싶었어요. 가진 게 있든 없든 사람은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았어.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시댁에서 받아온 멸시가 그제야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시댁을 나서는데 정민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라의 남편이자 정우의 동생이었어요. 늘 미라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그리고 그동안 형수님께 무심했던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민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됐어요. 앞으로 동서가 잘못을 갚아나가도록 서방님이 곁에서 잘 지켜봐줘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에 처음으로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계기로 정민도 미라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줬잖아.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당연한 거지. 그래도 가족인데. 근데 말이야. 정우가 문득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작 자기 자랑은 한 번도 안 하더라. 회사 키운 것도 어머니 도운 것도 그게 참 당신답다 싶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회사를 키운 것보다 더 오래, 더 조용히 해온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 정우조차 자세히는 모르는 일이요. 그 이야기를 이제 곧 들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토록 청소에 매달렸는지,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그건 미라를 무너뜨리는 일보다 훨씬 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날 저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해마다 봄이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익숙한 손길로 비석을 닦았어요. 묵은 먼지를 훔치고 주변의 마른 잎을 정리했습니다. 어릴 적 아픈 어머니를 지키려고 단칸방을 닦던 그 손길 그대로요. 엄마, 나왔어.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이야기가 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게을러서 엄마가 아픈 게 아니라고.
너는 충분히 잘했다고요. 어린 저는 그 말을 오래도록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더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엄마가 떠난 거라고 오랫동안 저를 탓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오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말의 진짜 뜻을요. 깨끗함은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랑이었어요. 청소는 제가 세상을 향해 건넬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무렵부터 저는 조용히 한 가지 일을 해왔어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남몰래 후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픈 부모를 돌보느라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어린 시절에 저와 꼭 닮은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도왔어요. 학비를 대주고 생활을 돕고 가끔은 손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바로 그 말을요. 그 일을 저는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정우에게도 그저 어려운 아이들을 조금 돕는다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어린 시절에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 하나로 해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후원해온 한 아이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사회복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자기도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됐다고요.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며 살고 있다고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시작된 작은 마음 하나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게요.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사랑이 저를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간 거였어요.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 정우에게 그 편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동안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후원해 온 아이들 이야기까지 모두요. 정우는 한참을 듣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그런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저는 가만히 웃었어요.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거든. 정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가 평생을 봐도 다 모를 사람이야. 그 말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시댁에서는 그저 청소부 며느리였고 회사에서는 대표였지만 사실 제 진짜 모습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고 싶은 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 시댁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사람을 가진 것으로 재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할 때도 직업이나 학력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미라는 빼돌린 돈을 차근차근 갚아 나갔습니다. 화려한 삶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언젠가 미라가 저에게 조심스레 물은 적이 있어요. 형님, 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답했습니다. 동서, 사람은 가진 걸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정해지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게 살면 돼. 그럼 돼.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쩌면 미라도 그날 이후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삶을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청소부였던 저도, 대표인 저도 모두 진짜 저였으니까요. 새벽이면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보고, 낮이면 정장을 입고 회사를 이끕니다. 그리고 틈틈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씁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그 말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면서요.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진짜 승리는 나를 무시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조차 끝내 용서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고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거친 제 손 위로 꽃잎 하나가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어릴 적 아픈 어머니를 지키려 닦고 또 닦던 이 손. 이제 이 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손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저에게 바라셨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저는 이 거친 손으로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